강연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중심으로 빛이란 무엇이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빛 중에 하나인 레이저,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레이저 특성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고 출력의 4페타와트 레이저의 그런 특성들이라든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어린 그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호기심을 갖고 미래의 이런 과학을 위해서,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료들로 준비했습니다. 에너지와 레이저, 이렇게 제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에 사실 하나가 좀 빠졌는데, 어떤 게 빠졌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담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위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여기 전남에 있는 담양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과학 꿈나무였어요. 그 당시에 뭐 과학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 동네 과학 토크여서 제가 우리 동네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정말 고맙네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어제 좀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한 2시?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 얼굴 보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마음에 들어할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려울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교과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쉬운 걸로 이렇게 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잘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빛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빛이란 무엇이고, 사람들이 왜 빛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빛 중에 레이저라고, 레이저는 들어봤어요? 레이저 좋아해요? 레이저는 좀 신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레이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해보고 싶은 레이저를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너무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태양의 빛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배우잖아요. 그죠? 사실 태양이 없으면 알다시피 여기 지구에 생명체도 없고, 그래서 사실 모든 에너지 근원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 태양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하거든요. 아주 쉬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 그래서 생태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생태계는 태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엄청 작군요. 태양에서 이제 식물들이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죠. 이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고, 그럼 식물들이 자라고, 그다음에 이 식물들을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먹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먹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 우리는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사실 지금 어른들이 이런 생태계를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여러분들 삶이 더 좋아지죠. 사실은 오늘 오면서도 미세먼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지금에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어린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낸 문제. 그러니까 생태계가 되게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른들이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특히나 에너지 부분에서. 그래서 가장 태양열을 쓸 수 있는 가장 그 유명한 부분이, 그 알려진 부분은
태양 전지예요. 여러분들 태양 전지 많이 보잖아요. 길 가면서도 주변에 들판에도 태양 전지 이렇게 판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태양 전지 발전소는 1500메가와트. 여러분들 메가라는 단위 알아요? 메가라는 단위, 메가 또는 기가, 킬로 이런 단위들 좀 알아요? 킬로는 알 것 같아요. 여기서 광주까지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 그래서 아니까. 킬로 위의 단위는 뭐예요? 뭘까요? 네, 맞아요. 메가라는 단위가 있어요. 킬로 다음에는 메가. 킬로는 0이 3개 붙는 1000이라는 뜻이고요. 메가는 0이 6개가 붙어서 사실은 100만이에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큰 양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중국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 올 초쯤에는 인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하다는 것보다도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게 엄청 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라마다 크게 만들고 있는데 바로 전에는 인도에 엄청 큰 태양전지 발전소가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큰 거는 중국에 있어요. 사막에 가 있어요. 사막 이름이 이제 텐저라는 그런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에 있고 여기 있는 게 1500메가와트. 이거는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우리 여기 가까운데 영광에 저기 발전소 있잖아요. 영광에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의 용량이 1000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대신 영광에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까지 있어요. 근데 한 6호기만 예를 들면 이게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모델인데 1000메가와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발전소 이것보다 좀 더 커요. 지금 한 1.5배 정도 크죠. 그리고 요거의 용량은 30와트 전등을 한 5천만 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돋보기로 태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적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는 태양전지는 뭐냐면 태양빛을 흡수하면은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요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사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물을 끓이거나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다 모으면. 그래서 쫙 보면 여기에가 이렇게 물이 끓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빛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가운데가 이제 태양빛이 오면 모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양전지만은 알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해서 만들 수 있고 현재는 한 300메가와트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엄청 열심히 이용하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빛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연구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빛이 궁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빛은 항상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천년 전부터 사람은 빛이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거여서 빛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슬람에 있는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빛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1000년 전에. 그 다음에 최근에 한 100년 전에는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빛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이론인데 중력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휘어질 수 있다. 중력을 지날 때. 그래서 그런 빛에 대한 연구가 한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 이 빛의 연구만 잘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받은 거는 2014년에 일본에 있는 세 분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분들은 이제 청색 LED를 만든 건데 여러분들 LED 있죠. 주변에 저녁 때 보면 빨간색, 그다음에 약간 주황색, 청색이 있는데 청색이 만들기 그렇게 어려웠어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은 만들 수 있는데 초록색이 주황색은 만들 수 있는데 초록색이 너무나도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연구 시작하면 10년, 20년, 30년 계속하는 거.
그 다음에 2017년에도 사실은 빛을 가지고 노벨상 받은 거랑 비슷해요. 올해도. 올해 노벨상 누가 받는지 별로 관심 없겠지만 관심 있었어요? 보통 노벨상은 10월 달에 발표해요.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10월 3일 딱 날짜가 정해졌어요. 10월 3일에 우리는 추석이었죠.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는 10월 3일에 발표를 해요. 물리상. 그 외의 상들은 날짜가 달라요. 근데 올해 2017년도 상을 받았는데 이 세 분이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 이 가운데 분이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봤어요? 네. 인터스텔라 보면 막 중력 이야기 나오고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스텔라를 이렇게 조언을 해준 박사님이 계세요. 이게 그분이 이게 이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킵손이라는 분인데 칼텍에 있는.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제일 유명한 분인데 올해 노벨상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을까요? 라이고라는 걸로 받았어요. 라이고. 라이고는 영어로 레이저 인터페로메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오브저베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자만 딴 거예요. LIGO. 그래서 레이저로 중력파라는 거,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 중력파라는 걸 측정하고 싶다. 이 연구가 40년이 넘었어요. 이 연구를 제안하고 했던 이분들이 4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노벨상을 안 줬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올해 2016년에 노벨상은 이 사람들 거다 했는데 안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더 열심히 실험 결과를 막 냈어요.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결과가 나왔고 작년에 몇 개의 논문을 실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인지 더 많이 막 이제 노벨상 받으려고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두 분은 칼텍에 있고 한 명은 MIT에 있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 연구를 4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연구라는 게 이렇게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한 몇십 년씩 해야 이렇게 받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고요. 자, 그럼 간략하게 그 원리를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뭔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빛하고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관련돼 있냐면 이쪽에서 빛이 왔다 와요. 갔다 와요. 여기서도 빛이 갔다 와요. 이게 4km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을 서로 비교해요. 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시간차, 사실은 실제 이제 광학에서는 이제 보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쉽게 설명하면 이쪽으로 갔다 오는 시간과 이쪽으로 갔다 오는 시간을 딱 비교하면 이제 항상 똑같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간 쪽이 살짝만 달라져도 뭔가 변화가 생기면 여기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력파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중력파가 어디 한쪽으로만 딱 몰려서 가면 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그 민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양성자 하나의 차이만큼 될 수 있다고 그랬나? 아무튼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돼 있고 이 안에는 레이저를 사용해요. 광학을 사용하죠. 그래서 레이저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만들고 있고 인도도 만들고 있고 한국도 이 연구를 해야 된다. 한국의 연구자들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논문 발표한 거 보면 그 논문의 저작 한 1000명 되나? 왜냐하면 이 연구를 모든 연구를 했던 사람이 다 들어가고 한국도 상당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연구를 하자라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빛의 연구를 하면 빛만 가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분야랑 같이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그걸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이고는 좀 재밌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중력파라는 게 뭐냐?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막 돌고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돌아요? 어떤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만류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태양이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이 없어졌어.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요? 궤도로 이탈하죠.
맞아요. 궤도를 이탈할 텐데 생각해 보면 언제 태양이 없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자, 태양이 없어지자마자 지구가 궤도를 이탈할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이탈할까요? 조금 있다가 왜? 중력이 남아있어요? 태양이 없어졌는데? 태양까지 줄까요? 어느 시간? 뭔가 좀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네요.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이렇게 중력파가 존재한다고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했어요. 그게 아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태양이 없어진 줄은 몰라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중력파라는 것에 지금 자기가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돌아요. 그러다가 그 중력파가 빛의 속도로 지구에 오면 그때 없어졌구나 하고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간에 중력파라는 게 있어?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이게 정말 의문이었죠. 아무도 이걸 측정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40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라이고라는 걸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을 거야 했고 최근에 2016년에 그 신호를 받고 그러면 그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엄청 무거운 두 개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어느 날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생상을 했고 이거를 라이고라는 것을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스타일로 이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이렇게 막 진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가 커질 거다.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그만큼의 질량, 어느 정도 질량이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그게 중력파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 결과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제 측정한 실험 결과예요. 이게 한 몇 밀리세컨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개의 블랙홀 맞네요. 블랙홀 두 개가 있어요. 태양의 질량의 29배, 36배 질량의 블랙홀인데 두 개가 돌다가 그다음에 어느 순간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로 딱 합쳐졌는데 이게 합쳐지면 62라는 태양 질량의 62배 정도 되니까 덧셈을 해보면 태양 질량의 3배만큼이 사라졌어요. 그 3배만큼이 중력파로 나올 거다. 근데 실제로 측정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진짜 중력파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거 외에도 많은 빛들이 있어요. 이제 뭐 토마스 에디슨이 전등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스트인데 지스트에 불도 켜주고 그다음에 LED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 뭐 텔레비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이게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다 빛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여기 연결하는 여기 그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파 그 안테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테나 밑에는 다 광섬유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광섬유를 타고 요 통신선을 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고 있죠. 그 안에도 다 빛이에요. 그래서 그런 빛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여기에 보면 뭐 상어가 이 태평양에도 이렇게 광섬유가 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상어가 물어뜯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서 몇 가지 알려줄게요. 자, 빛은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빛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어요? 빛이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빛은 전자기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빛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그러니까 모든 빛들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어요. 전자기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 뭐 영어로 써져 있지만 이제 이쪽 태양빛 이쪽이 가시광선 영역이고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그런 빛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이렇게 한 거를 올라갔다 내려간 이걸 한 주기라고 부르는데 주기가 엄청 짧은 거는 엑스레이 또는 감마레이 이렇게 해서 되게 에너지가 센 거고 되게 약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전자레인지는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마이크로메타짜리 그냥 전파예요. 파장.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런 실생활에 많이 그런 빛들이 있죠.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빛 구분 방법으로는 뭐 아까 말한 건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물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그래서 빛은 이렇게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를 저희가 그 길이라고 파장이라고 그래서 길이인데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 것들은 긴 것대로 쓸모가 있고 짧은 거는 짧은 것들이 쓸모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거냐면 자세히 이거는 물이 빛을 흡수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여기 빛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도 물이 많아요. 습도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파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보는 여기 가시광선 영역이 여기인데 보면은 이쪽 영역이 흡수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에 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 물들은 웬만한 건 다 흡수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호하죠.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여기 이쪽 부분의 빛, 태양으로부터 온 빛들 중에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줘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약간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물속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물에 가장 투과가 잘 되는 그런 파장이 뭐냐면 이쪽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빛의 파장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잘 봐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씩 진화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우주의 태양에서 빛이 올 때 그래도 가장 잘 투과되는 빛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진화론이 100% 맞는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실습할 수 있는 네. 자, 네.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양이 좀 적어가지고 앞에 사람이 보고 뒤에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걸 보시면 안에 프레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 무늬 이렇게 디스크가 하나 있어요. 그냥 같이 보면 돼요. 예. 자,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명이 보고 옆 친구한테 주면 돼요. 자, 거기 프레쉬 우선 켜봐요. 켜지나요? 누르면 켜져요. 잘 눌러봐요. 그냥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그 디스크에 이렇게 통해가지고 한번 봐봐요. 뭐가 보이는지. 뭐 보여요? 보면 디스크가 아무것도 없어요. 디스크 그냥 저기 투명하게 생겼어. 에? 빛이 안 나와? 네, 불량이에요. 다 안 나와요?
분량 이거 분량 이거. 그러면 하나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친구들이랑 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봐요. 근데 그거 다시 돌려줘야 돼요. 보면은 그 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저기 무지개 빛으로 보이죠. 여러 개로. 근데 그 안에 종이를 보면 그 종이의 그 표면에 대한 모양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머리카락 두께가 한 20마이크로에서 50마이크로미터 사이인데 거기 안에 보면 이렇게 엠보싱 이렇게 올록볼록한 구조로 거기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측정도 해요. 보면 그게 실제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종이 하나 줬죠. 넓은 사각형 종이 보면 구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엠보싱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연구한 게 바로 빛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저렇게 이제 그 뭐 망원경을 만들거나 또는 뭐 좀 되게 고전적인 거라고 그러면 요즘 빛의 연구는 좀 달라요. 보는 것처럼 정말 작은 사이즈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봤나요? 안에 뭐가 있어요? 뭐 보여요?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모양 안에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막 이렇게 빛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거기 안에 있는 구조가 너무너무 작아서 사람 눈엔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빛은 그거를 인식하고 좀 다르게 행동해요. 네. 그 다음에 아주 고전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빛에 대해서 고전적인 거 이번에는 여러분 빛의 평광에 대해서 알아요? 평광 알아요? 평광? 그래요. 빛은 아까도 보면 여러 그 사인파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볼까요? 빛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보면 빛은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방향 이쪽 여기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성인데 그래서 어떤 소자들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만 투과시키고 어떤 소자들은 이쪽으로만 움직이는 수평하게 움직이는 것만 통과시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걸 보면은 좀 투명해요. 약간 까맣죠. 자, 여기를 지난 빛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애를 통과시켜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좀 까맣게 됐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다시 투명해져요. 이렇게 까매졌다가 이렇게 하면 또 투과해주고.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애들을 얘가 걸러내는데 얘가 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장이 사실은 이제 진동하는 거, 전기장 진동하는 것만 걸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LCD TV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이런 소자들이 표면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빛을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빛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소자들도 사실은 다 다양하게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게 이제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저는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왔지만 원래 몸담고 있는 거는 고등과학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고등과학기술연구소는 광주과학기술원 안에 있는 연구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고등광기술연구소이기 때문에 광에 대한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광을 전문한 연구소이고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소자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레이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연구소에 가면 초광력 레이저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는 레이저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초광력 레이저 시설은 이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 가면 대형 레이저가 있는데, 혹시 여기 한번 가보신 분들 있을까요? 저희 쪽에 방문객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오면은 여기 시설 투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되게 많이 와요. 자, 여기 안에 있는데 이제 기초과학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연구단이 이제 초광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이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소속이에요. 자, 이거는 간략한 소개고요. 그럼 초광력 레이저는 그럼 이렇게 생겼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스타워즈 여기 보면 막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겠다. 여기는 이제 건담인데 건담이 막 레이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를 그러면 저 건물 안에 있느냐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광선검 이런 거 레이저로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그럴까요? 근데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좀 보여주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 좀 할게요. 초광력 레이저의 단위. 여러분 단위 물리나 과학 분야에서는 단위가 엄청 중요해요. 단위만 제대로 와도 하나는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센티미터부터 시작해서 단위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초광력 레이저 단위는 테라와트, 페타와트 그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테라와트, 페타와트. 이게 뭐야? 그러면 실제로 보면 좀 놀라지네요. 이 테라와트는 1조 와트예요. 1조 와트.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저 드라이기 쓰면 이거는 1000와트거든요. 1000와트 정도 돼요. 아무리 커도. 근데 이거 단위는 1조 와트 그러고요. 페타와트는 1000조 와트 그래요. 1000조 와트.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상상이 좀 되도록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전기가 막 생산되고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다 모으면 2012년에 얼마만큼 나오냐면 2.6 테라와트예요. 전 세계 발전소를 다 모아요. 영광에 있는 그 발전소에 있는 것도 모으고 저쪽에 경주나 이런 쪽에 있는 그들 다 모으면 다 해봐. 저 2012년이지만 2.6 테라와트예요. 2.6 테라와트. 2.6 테라와트니까 사실은 감은 안 오지만 아무튼 이제 조와트 정도 되는 거죠. 2.6조 와트 정도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에서 빛이 막 오고 있잖아요. 이 태양에 온 빛들을 다 이렇게 재보면 얼마냐면 174 페타와트. 그러니까 전기 생산량을 한 2테라와트로 보면 한 9,000배? 아니 9,000배가 아니죠. 9만 배 정도 더, 9만 배 정도 더 세게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9만 배. 그러니까 태양에서 174 페타와트라는 세기의 에너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렌즈로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못 모아요? 예? 아무리 크게 해도. 그렇죠. 지구만한 렌즈가 있어야 해요. 지구만한 렌즈를 가지고 태양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다 딱 모을 수 있죠.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걸 계산하면 좀 단위가 어려운데 10의 22승. 요즘 여러분 지수 이런 거 배워요? 배우는 친구들 있겠죠. 이게 뭐냐면 0이 22개 있는 거예요. 쭉 그다음에 조, 경 근데 뒤쪽에 해? 더는 뭐가 있죠? 다 하다 보면 이게 10의 22승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거 렌즈로 못 모으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아니요. 저런 걸 비슷하게 어디선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요. 네. 이런 10의 22승마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의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초광력 레이저로 하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레이저를 잘 만들어서 잘 모으면 저만큼의 세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레이저가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기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는 레이저는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보다 더 세요. 10배나. 요즘은. 그래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레이저 가지고 뭐 하냐? 오야. 시간이 많이 갔죠? 저 레이저 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 알죠? 그러면 네 번째 플라즈마 알아요? 플라즈마. 이름 들어봤어요? 플라즈마? 아니요. 자, 들어본 친구. 플라스틱은 알아요. 플라즈마는 뭐예요? 플라즈마 파란색으로 막 돼 있고. 파란색으로 막 돼 있고. 아, 이거 병원에 가면 플라즈마 치료기인데. 병원에 가면 플라즈마 치료기가 파란색 막 내면서 막 나오는. 플라즈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체 다음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돼요. 액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죠. 기체에다가 더 열을 가하면 플라즈마는 안 돼요.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닌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불탄다는 개념은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 태양에 가면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막 불타고 있어. 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거기에 있고 거기에는 플라즈마 상태예요. 플라즈마 상태는 뭐냐면 저기 원자의 구조 알아요?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에가 이렇게 전자가 막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플라즈마 상태는 이렇게 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온들이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냐면 전자가 너무 세요, 힘이. 무슨 말이고 전자가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전자가 못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조가. 근데 전자가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핵한테 안 가요. 그래서 태양에 가면 제4의 상태, 플라즈마라는 게 존재하고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강력한 레이저를 물질에다 쏴주면 그런 플라즈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이저는 대부분 색깔이 하나예요. 이것도 레이저거든요. 이거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불러서 반도체 레이저인데 이 반도체 레이저는 지금 보면 안 나오네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레이저는 색깔이 하나예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또는 뭐 초록색 이렇게. 그래서 단색성이에요. 단색성이고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지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잘 가요. 이 레이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쏴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결맞음, 그 다음에 고위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맞음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맞음. 이 결맞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줄다리기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체육대회 하면 줄다리기 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기잖아요. 자, 어떤 팀이 이기는 걸 자세히 보면 영차 하면서 영차 할 때 같이 당겨야 돼요. 한 명은 당기고 있고 한 명은 놀고 있고 이러면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영차 하면서 같은 시간에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이게 결맞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빛들은 이런 결맞음이 없어요. 그래서 빛을 합쳐도 힘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잘 합쳐지지도 않아, 빛들끼리. 하지만 레이저는 결맞음이 있어서 잘 합쳐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렌즈로 모으면 요 조그만 그 초점에서 맺히는 크기가 눈에 보여요. 1mm 막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레이저로 모으면 1 마이크로메타 그래요. 1 마이크로메타는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는 1 마이크로메타까지 모을 수 있어요. 왜냐? 빛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서 작아져요. 나중에. 이게 결맞음이에요. 레이저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 결맞음. 네. 그래서 레이저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은 하고, 레이저는 중간에 레이저를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를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여기광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거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레이저 매질에서 빛이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거울에 반사되고 또 반사돼서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다시 되돌아와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는 연속파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가 있어요. 펄스 레이저는 반짝반짝반짝한 레이저예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반짝반짝반짝한 레이저. 그래서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보내는 레이저가 펄스 레이저고, 연속 발진 레이저는, 연속파 레이저는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여러 종류의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펄스 레이저에 관한 거예요. 펄스 레이저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축제나 이럴 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이 레이저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수학도 좋아하니까 레이저의 세기는 이 레이저의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값이에요. 에너지가 엄청 센데 그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 그러면 이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그러면 세지니까, 레이저가 세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간을 줄이는 게 중에 시간을 줄이면 어디까지 줄 수 있냐면 펜토초까지 줄여요. 펜토초 또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펜토초. 자, 우리가 1초보다 1000분의 1 작으면 1ms라고 그래서 1m초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작으면 1마이크로초, 1나노초. 그런데 펜토초는 0이 15개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면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 수 있어요. 근데 1펜토초 동안의 빛은 얼마를 가냐면 300나노메타?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만큼도 못 가요.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게 이런 일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찍는 게 아니라 찰칵 찍어서 그래요. 찰칵 찍으면은 저런 게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조리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저런 게 없어져요. 특히 밤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밤에 찍으면은 저런 현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저녁 때는 그 셔터라는 게 되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광의 양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방금 말한 펜토초로 다시 돌아가면 펜토초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셔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트리플 악셀? 잘 모르지만 이런 거 하는 거 찍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하면 총알이 날아가는 것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총알이 날아가는 걸 찍으려면 셔터가 엄청 빨리 움직여야 돼요.
뭐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게 그 내기였대요. 어떤 게 내기였냐면 말이나 개가 달려갈 때 네 다리를 다 띄느냐. 여러분은 멍멍이가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다리 네 개가 다 뜰까요? 아니면 하나는 땅을 짚고 있을까요? 하나를 이렇게 짚고 있나? 이렇게 뛰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두 다리가 다 떨어져 있냐, 두 다리가 다 붙어 있냐. 옛날에는 특히 말에 관해서 말이 막 뛰고 있는데 말이 어떻게 뛸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발이 다 땅에서 떨어진 적이 있느냐. 근데 요즘은 그 문제 너무나 쉬워요.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딱 보면 이게 발이 하나가 붙어 있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진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요즘도 집에 가서 그런 강아지 키우면 달려갈 때 잘 봐봐요. 달려갈 때 이렇게 뛰는지 아니면 다리가 좀 엇갈리게 뛰는지 보면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마 다리 하나는 이렇게 땅에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려면 되게 빠르게 셔터가 동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총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더 가서 이제 0이 15개 분의 1이면 대체 뭘 할 수 있냐? 이거는 이렇게 미시 세계, 원자의 세계를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왜냐하면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펜토초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펜토초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했던 분이 몇 년 전에 또 노벨상 한번 받았죠. 우와.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 레이저가 이렇게 건담이 레이저를 쏘고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연구원이죠. 연구원이 뭔가를 하시는데 레이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대예요. 한 대의 레이저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 레이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출력이 얼마냐면 4페타와트예요. 아까 태양이 174페타와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레이저는 4페타와트를 만들 수 있어요. 한 40분의 1 정도 사이즈. 근데 그러면 저걸 쏘면은 뭐 저기 건물도 뚫리고 막 다 그러냐? 예, 그러지는 않아요. 왜? 펜토초 동안만 존재해요. 10의 15승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하면 돼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아무튼 이런 레이저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레이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 문제는 플라즈마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현상들을 이렇게 연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가요? 펜타와트 레이저? 네. 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이게 펜타와트 레이저인데 이 펜타와트 레이저는 아까 말했지만 레이저 결정이라는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분이 들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게 타이 사파이어라는 저기 결정이에요. 여러분 사파이어 알죠? 네. 사파이어 보석이에요. 엄청 비싼 보석이죠. 근데 이게 이만한 크게 있는 보석 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저거 보석이에요. 이따만한 큰 사파이어 보석이죠. 근데 여기 안에 티타늄이라는 게 도핑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파이어라는 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보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 레이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했지만 잘 모으면 예를 들어 직경을 7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두께보다 훨씬 작게 모으면 10의 22승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모으면 10의 23승까지도 갈 수 있어요. 23승 이런 게 정말 어려운 숫자인데 0이 23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상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 시간들도 없고 재미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딱 재면 이렇게 펄스가 존재하는 시간을 잴 수가 있는데 그게 19.6 femtoseconds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femto초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몇 가지 좀 보여줄 게 있는데, 그러면 펨터드 초강력 레이저 시설은 아무튼 광주과학위원회 안에 가면 이런 건물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이 건물 안에 이제 레이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저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만 볼까요? 여기가 레이저 안에 시설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 에너지가 엄청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영어로 써서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래서 중폭기라는 게 있어서 에너지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타이사파이어 결정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타이사파이어 결정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점점점 레이저 에너지가 세지고, 그 다음에 이 저쪽에서 보면 레이저 빔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더 크게 중폭이 에너지가 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빔이 30cm까지 커져요. 30cm까지 커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챔버라는 곳에 가죠. 그래서 저기서 타겟에 이렇게 딱 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플라즈마가 생겨나요. 자, 이런 것을 실험을 진행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런 컨트롤룸이 있고, 이 컨트롤룸에서 사람들은 실험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실험을 딱 하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사람 몸에 안 좋은 광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X선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드 엑스레이라고 그래서 그런 선들은 몸을 막 다 통과해요. 여러분들도 저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지만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요. 그게 또 1년에 몇 번만 찍어야 돼요. 너무 많이 찍으면 그 X선이 몸을 투과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그 X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병원에 가면 X선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근데 그런 X선보다 훨씬 강한 광선이 저 실험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저 실험실에는 가면 벽 두께가 1m예요. 벽 두께가 1m로 돼 있어서 광선들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거기서 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자, 우리 실험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여기에 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현황판에 나와요. 누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진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레이저가 있는 곳이에요. 너무 짧다. 그 다음 것도 하나 해주세요. 네. 여기가 컨트롤하는 부분이고요. 네, 짧게 찍었습니다. 어제 찍느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주 강한 레이저가 나올 때 이제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소리 딱 나오죠. 이거는 레이저가 나오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재려고 이렇게 딱 뭘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맞으면서 나는 소리예요. 빵 하고 소리 나는데 여기는 작게 나지만 저기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레이저는 저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레이저 물질 상호작용 실험실, 아까 말한 벽이 1m로 되어 있는 곳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벽 보여요? 이런 것들이 1m예요. 이렇게 1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가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방에 있는 거는 전체가 레이저이고, 그 레이저가 이 방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레이저랑 물질을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 시키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챔버예요. 실험 장치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람들 보이네요. 뭘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일을 해요. 이분은 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는 정말 강한 빛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눈으로 직접 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 눈은, 잠깐만 이야기하면, 사람 눈은 앞에가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수정체가 영어로 뭔 줄 알아요? 수정체는 영어로 렌즈예요. 영어로 찾으면 렌즈예요. 수정체, 우리는 수정체라 부르지만 영어로는 렌즈예요. 왜냐? 진짜 렌즈예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렌즈가 이렇게 모아줘요. 어디에 모아줘요? 여러분의 망막에 모아줘요.
근데 일반 빛들은 결맞음이 없어요. 서로 협력을 안 해. 그래서 망막에 가도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괜찮아. 근데 레이저는 엄청 작아. 자, 그러면 엄청 센, 사실 이렇게 보면 별로 힘도 안 센 애지만 이거를 이렇게 엄청 작은 데다 모아놓으면 어때요? 세져요, 안 세져요? 엄청 세져요. 사실 이게 우리 레이저 안전으로 해서 뭔가 해서 클래스 1이라 해서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눈으로 딱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망막에 맺힐 때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게 모이는 거를. 하지만 레이저 자체는 서로 협력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망막에 정확하게 맞춰줘요. 그래서 망막이 죽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망막은 절대 재생이 안 되고 절대 그 뭐죠? 이식. 그래요. 절대 이식 수술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눈 가지고 막 이식 수술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진짜 다 거짓말이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만 쓸 수 있는 눈의 부위는 각막이에요. 각막만 이식 수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께 눈은. 그 외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각막은 조금 손상이 돼도 뭐 인공각막도 있을 거고 이식도 할 수 있지만 망막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더 이야기 길을 수 있지만 신경세포들은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망막세포는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한 번 상하면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가지고 직접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눈에 그냥 맺혀요. 아무리 약해도. 자, 여기서 그래서 보안경을 쓰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실험을 위한 셋업을 다 하는 거죠. 실험을 위한 셋업이란 말이 어렵겠는데 실험을 위해서 레저를 막 정렬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챔버 안에도 이렇게 딱 레저 큰 30cm 레저 빔이 들어가요. 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이 챔버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여러분 진공 상태 알아요? 뭐가 진공 상태예요? 공기가 없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공기가 없을까요? 실제로는 몇 개씩 있어요. 네, 그래서 우주가 진공도가 제일 좋고 이건 조금 낮지만 자,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상에서 레이저빔을 정렬하고 이제 말했죠.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분도 배지를 어딘가에 달고 계실 건데 이제 다 바깥으로 나와요. 다 바깥으로 나와야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실험을 진행하되 다 어디로 모으냐? 초광력 레이저 제어실로 모여요. 아까 말했죠. 다 제어실 마치 로켓 띄우듯이 런칭하듯이 이쪽으로 모여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레이저를 관장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저 빔들이 막 보여요. 왜냐하면 레이저가 잘 동작하나 안 하나 봐야 되니까 이쪽 화면에도.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실험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 레이저를 받아가지고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상상해 보면 알겠죠. 이 4페타와트 레이저는 지금 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동작하는 레이저 중에 가장 강력한 레이저예요. 자랑할 만한 레이저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레이저가 있는 거 몰랐죠.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전 세계에서 동작하는 레이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예요. 현재. 뭐 조금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레이저 시설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낼 것 같아요? 아무도 해보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레이저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암 치료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암 치료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병원에서 요즘 가면 엑스레이랑 암 치료할 때 감마선이라고 감마 나이프라는 거 있어요. 감마 나이프 들어봤을까요? 감마 나이프니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죽이려고 할 때 암세포를 이렇게 선택해서 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감마선이라고 해서 엄청 강한 광선이 있어요. 이 광선을 쪼이면 모든 세포가 죽어요. 원래 모든 세포가 죽는데 감마선을 이렇게 여러 개, 한 몇 개를 만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삼성의료원에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마선을 만들어내는 소스를 이렇게 쭉 둘러놔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오는 거는 감마선의 에너지가 좀 작아도 돼요. 하지만 한 번에 딱 모이는 가운데는 워낙에 강한 감마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암세포가 죽어요. 하지만 이 감마선이 지나간 길이, 감마선이 아무리 약해도 거기에 있는 세포들은 조금씩 죽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아이들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같은 아이들 중에 암에 걸렸을 때 감마선 치료를 하면 정말 많은 피해가 와요. 근데 이 중에 양성자 치료기라는 게 있는데 이 양성자 치료기는 우리나라에 2대인가 3대인가 있어요. 삼성의료원에 하나 있고 국립암센터에 있고 좀 비용이 비싸요. 제가 듣기에 한 번 치료하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아요. 왜? 양성자는 몸속을 투과할 때 다른 세포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암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가서 암 세포만 죽여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의 중에서 뇌종양이나 또는 그런 암이 있는 경우에 이 치료를 요즘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받기 시작하고 있죠. 이걸 만드는 소스가 양성자라는 거고 저 레이저를 사용하면 그런 양성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활용이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레이저로부터 시작했지만 레이저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봇만 하나만 보고 로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 하나를 만들면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펼쳐져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 이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런 레이저를 사용하면 전자를 아주 강력하게 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저기 스위스에 있는 선 또는 힉스 파티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힉스가 한 2, 3년 전에 노벨상 받았죠. 힉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스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자만 또는 양성자만 이렇게 막 돌려요. 이렇게 가속을 하는데 에너지를 어디까지 가속하냐 그러면 테라 일렉트론 볼트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래서 한쪽으로 양성자 막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양성자를 돌려서 두 개를 딱 충돌시켜요. 양성자라는 거는 원자 핵인데 이게 깨질까요? 아니요. 깨질까요? 아니요. 네, 안타깝게도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 핵은 중성자랑 양성자랑 돼 있어요. 근데 중성자랑 양성자도 안에 더 들어가면 다른 조그만 입자, 우리는 쿼크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입자들이 거기 안에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입자들이 깨지고 그래서 기본 입자라는 이런 것들로 들어가요. 아무튼 그런 실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일 쉬운 태양 에너지는 태양은 어떻게 사용할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광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레이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재밌어지고 더 듣고 싶어요. 제가 꿈이 과학자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 빛을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